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용도 구역에 대해서 봤고요. 네, 다음에 28번 볼 차례인데요. 여기도 이제 용도 구역,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그래서 지난 시간에 봤던 용도 지역은요. 거기 보시면 위에 122페이지에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해가지고 네, 토지의 이용,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한다. 서로 중복되지 않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죠. 용도 지역은 서로 중복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봤던 그 뭐 일종 전용 주거지면서 또 뭐 관리지역 이런 식으로 겹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중복되지 않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했고요. 용도 지구나 구역 간에는 얼마든지 중복 지정이 돼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 간에만 중복 지정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순차적으로 적용될 필요도 없고, 네, 그 적용을 이유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었죠, 교재에. 네, 그래서 이제 28번 보시면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발 제한 구역의 행위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물었네요. 네, 용도 구역에는 일단 4개가 있다 그랬죠. 앞에서 우리가 용도 구역에는 네, 수, 시, 개, 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수산자원 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개발 제한구역, 네, 도시, 자연, 공원구역. 여기는 종류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요. 우리가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 건 이거 시가와 조정구역과 개발 제한구역이죠. 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개발 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예요. 시가와 조정구역은 거기 보시면 무질서한 시가와 방지라고 되어 있죠. 의미는 비슷한데요. 시가와 방지라는 말이 있을 때만 시가와 조정구역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즉 시가와라는 말이 있을 때만 시가와 조정구역이다. 네, 그래서 둘 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그래서 개발 제한구역은 보면 네, 국방부 장관이 지정해달라고 보안상 요청을 하면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할 수도 있고 국토해양부 장관이 그냥 지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다 그러면 안 돼요. 네,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네,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요. 역시 관리계획으로 5년에서 20년의 범위로 개발제한구역은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네. 시가와 조정구역 5에서 20년. 네, 그리고 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날로 바로 풀려요. 바로 효력 상실이다. 네, 그래서 보시면 네,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 변경, 토지 분할 등의 행위가 당연히 제한이 되겠죠. 네, 개발 제한을 하는 구역이니까 뭐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죠. 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다. 무질서한 확산 맞죠? 여기 뭐 시가화를 방지한다? 그럼 안 되고요. 네, 국방부 장관의 보안상 요청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맞고요. 네,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는 무슨 지구예요? 구역이에요. 시가화 조정구역이죠. 시가화 방지.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이니까 틀렸네요. 네, 3장은 어려운 만큼 그렇게 깊이 있게 출제를 안 하니까요. 용어만 익혀놓으셔도 반타작은 하실 수 있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9번과 30번이 용도 지구에 대한 건데요. 용도 지구는 30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네, 용도 지구는요. 다음에 용도지구에 대한 용어와 설명이 적절하게 연결된 것. 거의 이런 형식으로 나와요. 네, 그 지구의 이름하고 연결하기. 교재에 보면 한 10 몇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지구별로 또 2~3가지씩 나눠져 있어요. 그걸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거 몇 가지만 알아두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용어만 봐도 내용을 어느 정도 짐작은 되니까 네, 그렇게 해서 풀어주셔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화재 위험을 예방한다. 화재의 화. 방화지구의 화. 네, 이렇게 구분하셔 주시고요. 화재의 화, 방화지구. 그래서 가는 비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게, 재해, 그러면 재해 예방이다. 그러면 방제지구. 그래서 요거, 재해, 방제의 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 고도 이용. 그 증진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한다. 네, 고도지구겠죠. 그런데 이때 높이는요, 이제 고도지구 A인데요. 최고 높이만을 정하는 거 아니고요. 최고 또는 최저 높이를 제한하죠. 그 다음에 다 주거기능보호, 청소년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특정시설 입지를 제한하니까 이거겠죠.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래서 얘가 다가 C네요.
그래서 뭐 학교 근처에는 유흥업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없다. 뭐 그런 게 이제 특정 용도 제한지구죠. 네, 그 다음에 학교 시설에 또는 공용시설, 항만, 공항의 보호. 즉 시설을 보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학교 시설, 공용 시설, 항만, 공항 보호 그러면 시설 보호지구. 그래서 라가 D네요. 그래서 B, A, C, D. B, A, C, D 됐네요. 네, 지구는 이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학습하실 때도 교재 보고 학습하실 때도 그냥 키워드가 되는 것 서로 연결형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네, 용도 지구와 용도 구역은 얼마든지 중복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도지구로 지정해놓고 또 거기를 시설보호지구로도 할 수 있고 뭐 방화지구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 네, 지역도 마찬가지, 구역도 마찬가지였죠.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해놓고 또 거기를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용도 지역끼리는 중복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토지에서는 여기 농지가 또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농지의 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물었죠. 네,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는 이게 제곱미터죠, 이게. 네. 즉 10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발급된다. 발급이 면제된다. 이거 아니죠. 네, 1000제곱미터 미만은 세대원 합산 기준이고요. 네, 세대 기준으로 1000제곱미터 이내의 농지를 소유하면 주말 체험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받아야 되고요. 생략되는 게 뭐예요? 네, 농업 경영 계획서가 생략돼요. 네,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 받아야지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죠. 주말 영동, 주말 농장 하면서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내라는 건 좀 무리가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생략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발급받는다. 이게 농업 경영 계획서가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때 첨부해야 되는 서류예요. 네, 두 번째, 농지 임대 수탁 사업을 이용해서 도시민의 농지를 취득할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영농 계획서는 면제된다? 아니에요. 영농 계획서, 이거 농업 경영 계획서 내고 그래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그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네, 집행법원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없이 경매를 진행해서 등기까지 해줬다면 등기는 무효다. 맞아요.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굉장히 중요한 증명이에요. 네.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이죠.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 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필요하다죠.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재상으로는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한 경우는 없어요. 필요 없다 그러면 무조건 틀렸다 보시면 돼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거기 보시면 밑에 누가 해주는 거냐 맨 밑에 있죠.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는 거예요. 네, 다음 이제 33번을 보시면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또 자주 거의 매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토지거래허가구역.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내용이 잘 나와 있죠. 네,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냐?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을 해요. 5년 이내로. 그 다음에 토지의 소유권, 토지에 대해서만 허가를 받는 거고요. 또 거래도 소유권, 지상권만이에요. 임차권, 전세권 이런 거 아니에요. 토지에 대해서만, 건물은 아니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지상권. 그리고 양 당사자,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반드시 공동으로 누구한테 허가를 신청하냐 하면 시군 구청장이에요. 네,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국토해양부 장관. 네, 허가권자는 시군 구청장. 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일단 무효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우리는 허가받지 말기로 한다 이렇게 하고 계약하는 건 확정적 무효예요. 그 다음에 허가를 전제로 일단 계약해놓고 허가 신청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네, 계약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하고 허가를 못 받으면 이제 무효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계약을 허가로 전제를 한 계약을 유동적 무효 상태라고 하고요.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는요,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면적이 작은 일정 면적 이하라던가 법률에 의해서 취득한 협의 취득, 수용, 사용, 환매, 경공매 이런 것들이
토지거래 허가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어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필요 없는 경우가 없다 그랬고요. 토지거래 허가는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 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어디다 지정하는 거예요? 지가가 급상승했거나 또는 뭐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또는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을 하죠. 네, 지금 보면 기간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기간이 나온 게 앞에서 네. 그 맨 처음에 우리 국가계획했을 때 국토종합계획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몇 년 단위로 20년 단위로 지정한다고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왔냐면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몇 년에서 몇 년 사이로 5년에서 20년 범위로 지정한다 그랬고요. 만료되면 다음날 자동 효력 상실이라 그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몇 년 단위로 5년 이내로 지정한다 그랬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네, X를 고르시오. 네,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등을 대가를 받고 토지 맞죠? 토지 그리고 소유권 등 그래서 소유권과 지상권이라고 했고요. 네, 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에 해당된다. 맞고요. 당사자 공동으로 시군 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한다. 맞죠? 그런데 사정이 여의치하면 한 사람이 신청해도 된다. 이거 안 되죠? 네, 무조건 공동이라고 했어요. 네,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한다. 맞죠? 몇 년 이내로? 5년 이내로. 네,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다. 맞죠? 네, 허가를 전제로 하는 계약은 유동적 무효다 그랬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을 봤고요. 그러니까 3장은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용어에만 좀 익숙해서 해주시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네, 그 다음에 이제 4장. 이제 3장이 공법이라면, 그쵸? 네, 국가가 부동산에 대해서 교율하는 공법이라면 4장은 이제 민법상 부동산의 권리 및 거래 법률 관계.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이제 거래에 있어서 네, 그 법률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게 4장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4장도 민법, 법에 대한 거니까 4장도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보시면 네, 물권의 효력이 먼저 나오죠. 아, 여기 자주 나오는 건 네, 권리 분석. 이 부분 또 앞에서 우리가 등기부의 권리 순위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민법상 물권, 예, 물권 변동. 그래서 예, 물권과 채권을 비교하는 내용 여기 아주 중요하죠. 청약과 승낙, 예, 해제와 해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임대차 보호법,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 임차인의 권리에서도 중요한 게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에서 한 4-5문제 정도 네, 출제가 되고 있어요. 4장은 좀 문제수가 되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34번. 물권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거기 물권과 채권을 비교해 놓은 게 있죠? 밑에 먼저 보시면 물권은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예요. 그게 물권이고요. 그래서 대체로 강행 규정,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임대가 자유롭다. 물권끼리는 동등한 게 원칙인데 먼저 성립된 것이 그래서 시간적 선호에 따른다 그랬고요. 채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물권이 우선하죠. 네, 채권 보시면 채권은 특정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임의 규정이죠. 네, 그리고 특정인에게만이니까 상대적이죠. 상대권으로 네, 양도성이 제한되고 채권 간에는 다 평등하다 그런 얘기네요. 네, 그래서 보시면 물권의 효력. 네, 성립 시기의 선호에 관계없이 물권은 채권에 원칙적으로 우선한다. 물권이 우선한다. 맞죠? 네, 물권은 대체로 강행 규정 맞고요. 그런데 특정인에 대한 청구권은 아니죠. 이거는 채권에 대한 내용이죠. 물건에 대한 지배권이죠. 물건은 그래서 네, 절대권이라고 했고요. 네, 소유권과 제한 물건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면 제한 물건이 우선하죠. 네, 즉 소유권 중에 일부 권리를 제한하는 게 제한 물건이니까 당연히 제한 물건이 우선해야 되겠고요. 네, 물권은 절대권이고 양도 임대가 자유롭다. 맞죠? 네. 다음 이제 35번은 다음 중 부동산의 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그랬네요. 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 네, 물권의 분류가 되어 있죠. 거기 먼저 볼게요.
네, 물권은요, 일단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눠요. 점유는 그냥 깔고 앉아 있는 상태예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점유를 잃으면 점유권도 상실이에요. 네, 그 다음에 본권은요, 점유하고 있지 않아도 이제 권리를 잇는 게 본권이죠. 그래서, 개돈, 술자리가 없네요. 예. 뭐 그대로 쓸 거니까 여러분 필기 안 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래서 민법상에 물권을 어떻게 나누고 있냐. 네. 민법상에서 일단 깔고만 있어도 권리가 있는 점유권, 깔고 앉아있지 않아도 권리가 있는 본권, 이렇게 크게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권 속에는 네, 소유권이 있고, 네,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을 제한물권이다. 그렇게 말을 했죠. 네, 제한물권. 네, 제한물권에는 또 네,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용익물권이 있고요. 네, 팔지 못하는 교환가치를 제한하는 담보물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용익물권에는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담보물권에는 저당권, 유치권, 질권, 저유, 질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뭐 각각의 특징은 이제 보셔야 되겠고요. 네, 그러면서 여기서 등기할 수 있는 거는요, 등기는 소유권을 등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다 등기할 수 있고요. 담보물권 중에서는 저당권만 등기를 할 수가 있죠. 유치권은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되고, 질권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등기할 수 있는 건 소유권, 지지전, 저당권이다. 네, 소유권은 어디로 들어가요? 갑구로 들어가죠? 네, 지지전이나 저당권은 소유권이 아니니까 제한물권이니까 얘네 둘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을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네,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던가 질권, 그 다음에 여기서도 지상권 중에서 안 되는 게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되는 게 뭐 법정 지상권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등기 없이도 효력을 발생할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은 을구에 등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갑구에 소유권에 대한 게 도대체 뭐가 있냐, 권리가. 이제 소유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면서, 네, 이런 말 있죠.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이런 게 다 갑구예요. 그리고 무슨 등기, 환매 등기, 예고 등기, 뭐 경매 기입 등기 이런 것들이 다 갑구로 들어가요. 얘네들은 결과에 따라서 소유자가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소유권에 관한 권리다. 네,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아예 그 뒤에를 같이 볼게요. 우리 129페이지에 보시면, 네, 등기사항 해가지고, 부동산의 등기제도 있죠? 네, 등기사항은 토지와 건물만이 독립된 등기 대상이고, 네, 구분건물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일체해서, 네, 구분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고요. 네, 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지지전, 그 다음에 저당권, 네, 이게 등기 대상이다. 등기 능력이 없는 권리, 이거 점유권, 등기 능력 없고, 유치권 등기 안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지역권, 지역권 중에서도 특수지역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이런 건, 네, 등기 못 한다 그랬고요. 그러니까 등기되는 건 이거 소유권, 지지전, 저당권, 뭐 이렇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항력 있는 주택이나 상가의 임차권 또는 법정 지상권, 유치권 등은 네, 등기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권리가 있으니까 특히 주의해야 된다. 그랬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앞으로 와서 우리 35번 문제 볼게요. 네, 다음 중 부동산 물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물었죠. 네, 지상권은 네, 건물, 공작,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그냥 사용하는 게 지상권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토지에만 설정할 수 있겠죠. 지상권은 네, 토지 위에 뭔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것, 네, 토지에만 국한된다. 네, 질권이란 네, 전당포에 물건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채권자가 일정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채무자나 보증인이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부동산에는 질권이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동산을 점유하고, 뭐 고급 시계 맡기고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되죠. 그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는 것, 그게 질권이에요. 네, 세 번째,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은 등기를 하여야 하며, 뭐는 등기 안 해요? 네, 이거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죠.
등기 없이 효력을 발생하죠. 네, 분묘기지권, 저당권, 점유권 등기 없이, 저당권은 또 등기하죠.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이 되죠. 효력을 가짐으로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그래서 유치권은 등기 없이 효력을 발생된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네, 법정 담보 물권이라고 해요. 등기 없이도 효력이 발생되는 것, 법정 담보 물권. 네, 저당권은 등기를 해야지만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약정 담보 물권이죠. 네. 유치권은 그래서 법정 담보 물권이라 반드시 유치하고 있어야 돼요. 점유를 잃으면 안 되죠. 네, 그렇지만 저당권은 어때요? 네, 등기만 해놓고 관념적으로 지배할 뿐이죠. 내가 집 담보로 대출 받았다고 해서 은행에서 내 집 가져가는 거 아니죠. 그냥 등기부에 등록만 해놓고 등기만 해놓고 네, 점유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도 네, 저당권과 유치권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저당권은 물건 자체를 여기 있네요. 물건 자체 인도받아 점유하지 않는다. 맞죠? 네,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는 거죠. 단지 등기부에 기재해서 관념적으로만 지배하는 약정 담보 물권이다.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정 담보 물권이다. 그래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그 뒤에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질권 그 구체적인 내용도 여러분은 보셔야 되겠죠. 다음에 이제 36번 등기한 순위. 우리가 1장에서도 봤으니까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 네, 부기 등기끼리 순위는 부기 등기 전후에 따른다. 맞고요. 네, 부기 등기의 순위는 또 네,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맞아요. 이런 거죠. 만약에 주등기 1. 그런데 주등기에 여러 가지 부기 등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부기 등기 1, 부기 등기 2, 부기 등기 3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주등기 두 번째 주등기가 있다. 네, 주등기 2. 여기에 대해서도 또 부기 등기 1, 2, 3 이렇게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부기 등기 간에는 얘네들끼리 순위에 따르는 거고 전후에 따르는 거고 주등기가 서로 다르면 여기 있는 부기 등기 1과 여기 있는 부기 등기 1은 이 순위를 따라가겠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부기 등기 간의 순위는 자기들의 전후 그리고 이 부기 등기의 순위는 주등기를 따라간다. 그 다음에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동순별첩이라 그랬죠. 그래서 갑구와 갑구끼리, 을구와 을구끼리의 권리는 동구라고 했으니까 순위번호. 맞죠? 네,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가등기의 순위라 그랬죠. 본등기 아니고요. 이럴 것 같으면 가등기 할 필요가 없죠. 네, 그래서 가등기의 순위를 따라간다. 네, 다음 이제 37번을 보시면 네, 매매 계약과 관련된 게 나오죠. 네, 계약이 성립되려면 청약과 승낙이 있어야 되죠. 네, 청약은 뭔가를 네, 이제 청하는 의사표시적 계약을 하려고 보시면 네, 다음 중 매매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네, 청약이란 계약을 체결하려고 청하는 의사표시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려고 신청하는 의사표시.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청약의 의사표시를 둘 다 도달주의죠. 원칙은 도달주의예요. 둘 다 청약이든 승낙이든 도달주의가 원칙이에요. 근데 승낙이란 이제 청약의 상대방이죠. 상대방이 측에서 청약에 응해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하는 의사표시로서 여기까지 맞죠? 네, 승낙자가 청약에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한 경우에는 거절한 걸로 보죠. 네, 승낙을 한 게 아니라 거절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청약을 하는 거죠. 조건을 붙인 것은 일단 네가 한 청약은 거절, 그 다음에 내가 새롭게 청약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러면서 승낙은요. 대화자기니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라고 했죠. 도달한 때. 그런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격지자 간에는 발송한 때가 승낙의 시기로 보는데요. 단 그 청약자가 언제까지 답을 줘. 그래서 그 청약의 존속기간 내에는 도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달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3번은 다 맞는 말이네요. 네, 현행민법은 원시적 불가능 및 후발적 불가능의 경우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인정해서 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원시적 불가능의 배상액은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여긴 다 맞는 말인데 어디가 틀렸냐 하면 요거죠. 후발적 불가능은
과실책임이 아니죠.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이 과실책임, 그 다음에 위험부담 이런 건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사장에서 여기가 좀 어려운데, 네, 과실책임은 이거예요. 네,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네, 일단 원시적 불가능만 되고요. 네, 원시적 불가능이면서 네,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일 때. 네, 이런 경우에 이행이익을 한도로 배상 책임을 지게 하고 있죠. 이행이익이란 상대방이 그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믿어서 난 손해. 네, 그 다음에 위험부담이라는 게 있죠. 네. 위험부담은요, 원시적 불가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가능이에요. 네, 후발적. 처음엔 괜찮았는데, 계약할 땐 괜찮았는데, 네, 후발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그런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쌍방의 책임이 없다. 후발적 불가능인데, 네. 이렇게 할게요. 네, 쌍방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지냐면 채무자주의죠. 네, 채무자주의. 그래서 채무자는 네, 상대방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할 권리가 없어지죠. 네, 그 다음에 채권자가 잘못했다. 그죠? 채권자의 책임이다.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채권자주의죠. 그래서 서로 책임이 없다. 후발적으로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이 둘 다 없으면 채무자가 책임지는 거고 채권자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채권자주의죠. 그래서 과실책임은 원시적 불가능,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가능에 대해서 요거 정도만 구분하셔도 크게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는 쉽게 찾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청약하고 승낙에 대해서는 좀 잘 알아두시고요. 네, 이제 다음에 네, 해제와 해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 이렇게 물었죠. 네, 해제와 해지 아주 중요하다 그랬고요. 해제와 해지는 거기 밑에 보시면 네, 박스로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서 하는 게 해제고요. 네, 소급효가 발생하고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그런데 해지는 계속적인 계약관계를 파기하는 게 해지죠.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고 원상회복은 없지만 청산 의무를 부담한다 그랬네요. 이거 헷갈리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해지는 우리가 계속 가입하고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그러지 보험을 해지한다고는 안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납입하고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보험계약 해지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네, 해지했다고 해서 처음부터 낸 보험료 다 안 돌려주죠. 뭐만 줘요? 해지 환급금만 주죠. 그러니까 청산 의무가 있다. 네,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네, 공통점은 해제와 해지가 형성권,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의사표시하면 끝나는 형성권, 그리고 한 번 의사표시하면 철회가 안 되고요. 네, 법률 규정으로 정할 수도 있고, 법률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해제한다, 해지한다 정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손해 배상할 게 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둘 다 그런 얘기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해제와 해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물었죠. 해지는 일시적 계약관계 아니죠. 해지가 계속적이라고 했죠. 해제가 일시적 계약관계. 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인정되는 건 해지죠. 네. 네, 그리고 부당이득으로 인한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소급효를 가진다. 네, 소급효는 뭐예요? 네, 해제죠. 네. 해제는 원상회복 의무, 소급효를 갖는다. 맞죠? 네, 그래서 39번은 4번이 맞네요. 다음 이제 40번 보시면 네, 다음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무엇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가로란 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을 말한다. 네, 해약금이죠, 당연히. 해약금. 다음,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나오네요. 네, 다음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적절한 것 그랬죠. 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죠. 네, 비주거용. 원래부터 비주거용이면 걔는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적용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무허가나 미등기는 되죠. 네, 그러니까 원래 주택이면 무허가 주택이든 등기 안 한 주택이든 어쨌든 실제 사용 용도가 원래 주택이면 돼요.
그래서 등기나 공부상 등록 여부랑 상관이 없죠, 주택은. 그리고 주민등록이 없는 법인 안 되죠. 네. 그래서 적용 안 되겠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네, 안 되죠. 답은 2번이네요. 네, 다음 이제 42번에 보시면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서 보시면 네, 실제 용도가 주택이라면 그렇죠? 공부상의 용도 등기 여부랑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고 그 임대주택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도 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네, 실제 용도가 원래 용도가 주택이면 그 일부가 주택 외로 사용되더라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용도가 비주거용은 이걸 주거용으로 쓰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원래 비주거용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거랑 연결하면 이렇죠. 네, 그다음 소액보증금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받는다? 아니죠. 네, 소액보증금은 이게 최우선 변제이기 때문에 이거 안 갖춰도 받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2길부터 네, 맞죠? 2길부터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2길부터 네, 최우선 변제 비율, 즉 소액보증금에 대한 최우선 변제 비율은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이다. 네, 맞네요. 상가는 3분의 1, 주택은 2분의 1이죠. 그래서 주로 주택은요, 짝수가 많아요. 2분의 1. 상가는 3분의 1. 홀수죠. 3분의 1, 3, 2. 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이제 그 박스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거기 보시면 네,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에 적용하는 거죠. 네, 그리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가 아니죠. 일정 보증금 이하의 상가. 네, 적용 요건은요. 이게 대항력이죠. 인도, 주택의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상가는 건물의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네, 그리고 최우선 변제 비율 주택은 2분의 1, 상가는 3분의 1. 최단기간이 주택은 짝수 2년, 상가는 홀수 1년. 네, 계약갱신 요구권은 주택은 없죠. 이거 좀 잘 봐두셔야 되고요. 주택은 없고 상가는 워낙에 인테리어에 돈이나 이런 걸 그러니까 많이 투자를 하니까 1년만 임대하고 나가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총 5년까지 매 1년마다 요구할 수 있다. 네, 차임 인상 제한은 둘 다 홀수죠. 네, 주택은 5%, 상가가 더 크네요. 9%. 1년에 9%씩 올리면 좀 상당하죠. 네, 그 다음에 월세 환산이율. 주택은 14, 상가는 15. 네, 상가가 조금 더 높네요. 네,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열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명문 규정이 없고, 상가는 명문 규정이 있다. 네, 임차권의 승계도 잘 봐주셔야 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한 사람이 또 임차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상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최우선 변제 비율 잘 보시고 최단기간 계약갱신 요구권, 그 다음에 임차권의 승계. 네, 그거 잘 봐주셔야 되겠죠. 네, 다음 이제 43번에 보시면 네, 다음 중 상가 건물 임대차에 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네, 그래서 보시면 사업자 등록을 한 상가 건물의 일정 보증금액 이하 맞죠? 네, 서울 경우 서울만 외워주세요. 일정 보증금 서울은 3억. 서울은 3억 이하. 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아니죠? 3기. 3기. 네, 상가는 홀수 3기. 주택은 2기죠? 네, 주택은 2기 연체하면 임대인도 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죠. 네, 계약갱신은 총 5년까지 1년마다 요구할 수 있다. 맞고요. 최우선 변제 비율은 상가는 3분의 1이다. 맞죠? 홀수. 네, 다음 이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가 나오네요. 43번에. 네. 임차인의 권리에서는 네,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부속물 철거권과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게 중요하죠. 네, 그래서 보시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네. 임대인에게 나갈 때 내가 부속시킨 걸 매수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매수 청구권은요. 임대차가 종료한 때에 발생하고요. 임의 규정 아니에요. 강행 규정이에요. 얘는 무조건 매수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행 규정이므로 이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죠.
네, 그런데 모든 걸 다 매수해달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그쵸?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해서 내가 부속시켰거나,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을 때, 동의받고 했을 때 매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임대인의 동의가 없이 부속시켰다. 그때는 뭐만 하는 거예요? 네, 만약에 동의가 없었다. 그러면 이때는 철거권이 있는 거죠. 네, 부속물 철거권. 네, 매수해달라고는 못하고, 네, 내가 떼갖고 나갈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네,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는 네,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지상 건물을 등기하는 것만으로도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토지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맞네요. 네, 세 번째,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적용 안 되겠죠, 당연히.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착시킨 물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야 되겠죠. 동의 없이 부착시켰을 때는 부속물 철거권만 있다고 했죠. 네, 그리고 비용상환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되죠. 임대인이 안 줘요. 비용상환을 청구했는데 그러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임차인이. 네, 그래서 비용상환에는요. 또 필요비와 유익비라는 게 있죠. 비용에는 필요비, 유익비. 네, 필요비는 그 임차한 건물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것. 얘는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네, 기간 중에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유익비라는 것은 네, 효용을, 즉 가치를 증가시킨 것이에요. 그때 들어간 비용. 네, 그러니까 얘는 임대차가 끝났을 때까지 이 효용이 증가된, 가치가 증가된 게 남아 있어야 되니까 네, 종료 시에만 청구할 수가 있네요.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4장까지 봤고요. 이제 5장. 네, 5장에서는 계산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5장은 문제수도 한 5문제 내지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네요. 네, 그래서 5장에서는 네, 가격과 가치를 비교하는 거, 뭐 이건 어렵지 않고요. 네, 가치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어서 특히 이 한정가치 계산, 여기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평가 모형 구분하기는 뭐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구분하기, 또 여기 계산 문제가 네,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 계산, 원가법 계산, 네, 수익 방식의 직접환원법 계산, 이 네 가지의 계산 문제가 있으니까 요 중에서 한 두세 개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45번. 네,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을 물었죠. 네, 가격과 가치. 먼저 가격은 그냥 놔두고요. 가치. 가치라는 말은 항상 미래에 뭐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다. 미래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류가 있다. 네, 이런 말이 있으면 가치예요. 나머지는 다 가격이에요. 네, 미래란 말이 없고 여러 종류란 말 이거 말고는 다 가격이에요. 네, 오차가 포함된 가치, 가격이죠. 네, 가치는 시장에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여기 미래, 여러 종류 이런 말 없죠. 네, 그러니까 가격이에요. 다음, 네, 일정 시점에 하나만 가격이에요. 여러 종류다 그래야 가치고. 네, 장래 기대되는 미래, 장래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가치다 이래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은 뭐 과거를 전제로 하는 거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실제 지불당 금액 이게 과거의 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종류가 아니라 네, 하나만 성립된다. 어쨌든 그래서 이 가치를 미래 여러 종류 말고는 다 가격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어렵지 않게 갈 수 있고요. 다음 이제 46번에 보시면 단독으로 개발이 어려운 A토지와 B토지의 소유자가 아래 토지를 합병한 후 이익을 나누려고 한다. 이때 총액 배분법에 의해서 A가 B에게 최대한 지불 가능 금액이 얼마냐. 여기는 최대 지불 가능 금액을 물었네요. 보통은 이제 총액 배분법으로 나눴을 때 서로 얼마씩 나눠 가지면 되느냐. 네, 그걸 많이 묻죠. 네, 그럼 한번 볼게요. 이런 문제가 딱 나오면 일단 A 토지가 원래 얼마였는지. A 토지가 원래 얼마였어요? A 토지?
100만 원이죠. 50제곱미터 곱하기 2만 원이니까 네. 네, 100만 원. 그 다음에 B 토지는 네, 100제곱미터 곱하기 8천 원이니까 8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둘이는 얼마였냐면 180만 원이죠. 네, 180만 원. 그런데 합병한 후에 150제곱미터가 됐죠. 둘이 합치니까. 그런데 제곱미터당 3만 원이 됐죠. 네, 그러니까 합병 후 에는 네, 450만 원이 됐네요. 450만 원. 예, 그러니까 얼마가 증분이 됐어요? 증분. 그렇죠? 네, 450만 원에서 180을 빼는 거죠. 네, 180을 빼니까 270만 원이 증분이 됐네요. 여기까지 계산해 놓으시면 되고요. 일단 총액 배분법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죠. A가 가져갈 것은 네, A. 네, A의 총액 배분법으로 나눴을 때 A가 가져갈 것은 원래 자기 A 값, A 토지 값에다가 플러스 증분 곱하기 네, A 플러스 B 분의 A 것만큼 이렇게 가져가면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 A 토지 원래 얼마였어요? 100만 원. 플러스 증분 270만 원 네, 곱하기 A 플러스 B는 100 더하기 80 해서 180만 원이죠. 네, 그래서 180만 원 분의 100만큼 A가 가져가는 거죠. 이게 바로 총액배분법으로 계산한 네, A가 가져갈 거예요. 계산해보면 네, 270만 원 곱하기 네, 100만 원이죠. 네, 100만 원 나누기 180만 원 하니까 이 증분 중에서는 얼마를 가져가냐면 150 그리고 100을 더해서 가져가니까 네, 총 250만 원을 네, 총액배분법으로 나눈 A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토지는 네, B토지 원래 얼마예요? 80만 원이었죠. 네, 80만 원 플러스 270만 원에 곱하기 총 180 중에서 80만 원만큼 갖고 가면 되죠. 계산 안 해봐도 얼마예요? 450 중에 250을 A가 가져갈 거니까 200만 원 되겠네요. 네, 그래서 270 중에 곱하기 네, 80만 원 나누기 180만 원 하면 네, 거기다가 80만 원 더해주면 200만 원을 B가 가져가면 되네요. 네, 이렇게 나누는 게 총액 배분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요거 최대 지불 가능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묻는 거죠. 네, 그러면 A 입장에서는 합병 후에 이게 450만 원짜리가 됐잖아요. 그럼 A가 B에게 줄 수 있는 최대 지불 가능 금액은 원래 자기 토지값 빼고예요. 그러니까 A는 원래 자기께 100만 원짜리였잖아요. 그러니까 450 중에서 원래 내 토지값 100만 원 빼고 나머지 350을 B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350이죠. 네, B가 만약에 이 토지를 자기가 다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B가 A에게 줄 수 있는 것은 450 중에서 원래 자기 거 80만 원 빼고 네, 370만 원이 되겠네요. B가 A에게 줄 수 있는 건. 그래서 최대 지불 가능 금액을 구하세요. 그러면 합병 후 금액에서 자기 토지값 빼고 다 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총액배분법으로 가져갈 금액을 구하세요. 그러면 대입해서 푸시면 되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